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정 기자님께서 오늘 아침 오시는 걸로 다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좀 열이 나셔서 부득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2019년 연말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로 바쁘실 터인데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달 저희 포럼에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11월 29일인데 그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 이홍구 전 총리님, 오명 전 부총리님을 비롯하여 많은 VIP들이 오셔서 직접 좋은 덕담을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200명 가까이 많은 하객들이 와주셨는데 저희의 1주년을 아주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2019년은 정말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정치, 경제, 국방, 외교, 안보, 민생 전반에 걸쳐서 어려운 일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혼란의 시대에 우리 한미 기업인 친선포럼 회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나 또는 사업상에서 잘 견뎌내고 계시는 것을 보면 정말 자랑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내려갈 때가 있으면 또 올라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하강 국면이라고 하는데 아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이를 잘 버텨나가면은 반드시 회복 국면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국가나 사회나 기업이나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것은 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을 어떻게 바르게, 진실하게, 지혜롭게 그리고 용기 있게 길러내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숙고해야 할 제1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우리 교육의 당면 문제를 오래 다루어오신 전 교육부 장관님이시며 전 포스텍 총장님이신 김도연 박사님을 연사로 모셨습니다. 특히 본인께서 과학자이시기 때문에 현 AI 혁신 시대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내는 데 남다른 실력과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좋은 강의를 기대해 봅니다. 저물어가는 2019년 남아있는 잔무들을 멋있게 잘 정리하시고 밝아오는 경자년 새해에 회원 여러분들과 내빈 여러분들의 건강과 큰 성취를 기원하면서 간단하나마 대사에 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가가 됐고 완전한 선진국의 반열에 서 있을 때는 뭔가 주춤주춤한 겁니다. 지난 20년간 주춤주춤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게 왜 그랬는가? 여러 가지 들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영화부터 하나 보고 시작을 하시죠.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영화를? 1976년 프랑스 파리에 영화는 연기에 공중납치 사건을 그린 영화가 관객과 만납니다. 할리우드 연기파 배우 로자문드 베이크와 다니엘 브릴이 20세기 최악의 납치 사건을 주도한 납치범을 연기했는데요. 슈라이기의 더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려고 멘트를 찾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출발해 프랑스 파리를 나오던 비행기가 묘한 눈빛을 주고받던 남녀가 갑자기 상황을 모르는 부기자는 객실 점검에 나선하죠. 그때 비행기는 테러범들의 지시를 따라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 불시착합니다. 이곳은 200선은 아웃들이 승리를 기록되고 We call upon revolutionary movements everywhere to focus the attention of the world on the Palestinian people's struggle. There are 239 passengers on board in Israel.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즉시 승객들을 구출하기 위해 군사작전을 계획합니다. 하지만 Look at their control of the airport. You'll have to use a much bigger force. Could you want some numbers from me? I want to present a plan tomorrow. Also, I want the special forces unit to this. Force transfers.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작전을 준비하는 특공대. 하지만 공군 중국의 생각은 달랐죠.
There have been no negotiations with terrorists. Let me explain the situation as it stands. As soon as they know we're coming, they start to kill the men, the women, the children. So they are selecting Jews and we want to negotiate. If we don't negotiate, if we won't negotiate, if we always at war, then we will make our country a prison, and everyone who assists it will be a prisoner. 시간이 지날수록 인질들이 잡혀있는 엔트비 공항의 상황은 점점 더 험악해져 가는데요. If the government don't negotiate, I will kill 2 children every 24 hours. 이 영화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1976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건데, 사실은 어마어마한 군작전입니다. 4,000km 떨어진 곳에 가서 낙초를 죽이고 모두 구해왔으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들 대단합니다. 페레즈 전기가 쓴 책을 보면은 떠나기 전에 계속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해서 딱 55분 걸릴 것 같습니다 하고 갔는데 도착했습니다 하고 55분 후에 작전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이 잘 된 이유는 오래가는 리더십입니다. 훌륭한 리더십이 오래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때 바로 이런 결정을 한 게 국방장관이 시몬 페레즈고 그 다음에 수상이 이사크 라빈입니다. 70년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9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죠. 노벨 평화상. 그러니까 20년 후입니다. 그때도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의 리더죠. 그야말로 리더들이십니다. 그리고 95년에 저쪽 오른쪽에서 있는 이사크 라빈은 암살당합니다. 부부파한테 암살을 당하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랑 협상을 했다고. 그리고 시몬 페레즈는 중간 이때는 이제 94년에 그때는 포린 미니스터였는데 아시다시피 2007년부터 2013년까지는 시몬 페레즈가 대통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넘는 아주 좋은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우리가 훨씬 잘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크 라빈 잠깐 이스라엘 수장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74년에 했고 그리고 91년부터 95년까지 10년간 수장을 또 95년에 암살당했습니다. 주민 이스라엘 대사죠. 그리고 여러 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교훈을 얻으려 노력하지만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게 이사크 라빈의 얘기입니다. 이사크 라빈이 92년부터 95년 수장할 때 그것을 시몬 페레즈가 또 굉장히 받아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그냥 이거 위키피디아에서 찾은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4가지 큰 일을 했다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프리바티제이션 오브 비즈니스, 그러니까 사기업, 기업의 경쟁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실 굉장히 사회주의니까, 그러니까 기부스 이런 다 공동으로 일하고 같이 나누고 그런 아주 사회주의 국가인데 거기에 기업가 정신을 불어넣는 거죠.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그게 첫 번째입니다. 프리바티제이션 오브 비즈니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즈마 펀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창업 국가의 길을 연 겁니다. 요즈마 펀드는 벤처 캐피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처음에 한 50억쯤 들여서 만들었고 한 3, 4년 후에 바로 그것조차도 또 사기업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건 모르겠습니다. National Health Insurance, 그러니까 아마 연금제도, 보험제도 이런 걸 고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나오는 게 교육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습니다. 인재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됩니까? 3년 일하면서 70%의 예산을 교육에 더 부었습니다. 이건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정신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시몬 페레즈도 받고, 시몬 페레즈는 장관을 무려 10번을 했더라고요. 모든 부처의 장관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수상하고 대통령.
그 사람 특히 교육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학생 교육은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 과거에 매달리면 안 된다. 기억력보다는 상상력을 길러줘야 된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기억력을 길러주는 교육만 합니다. 기억력만 테스트합니다. 상상력은 아니죠. 우리도 빨리 이런 것들을 쫓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그럼 미래가 뭔가? 미래를 짐작하기 힘들죠. 미래를 짐작하기 힘든데 그래도 조금만 알면은 훨씬 살아가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래를 지금 이미 와 있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서부터 이루어진 작품은 틀림없이 이렇게 바뀝니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미 2년 전 8월에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가 14%가 넘었습니다. 일본이 28%. 한국이 일본 쫓아가는 건 또 엄청 빨리 쫓아가는데 2050년 되면 두 나라가 다 똑같습니다. 두 나라가 다 똑같아서 65세 이상이 50%가 됩니다. 일하는 사람 한 명이 무조건 노인을 한 명 서포트를 해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지금과는 어마어마하게 다른 사회일 겁니다. 그게 잘 준비해야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익히 아시겠지만 그냥 한번 보여드리면 대한민국 인구 분포를 보면 그거 아슬아슬합니다.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제가 대학 가고 그럴 때는 100만 명이었습니다. 100만 명. 한 해 태어나는 나이가 100만 명이었는데 금년에 2011년에 30만 명이 넘을까 말까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나마 더 줄어간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인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게 됐나? 건강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잘 살게 됐기 때문에 그렇죠? 잘 살게 됐는데 그럼 얼마나 앞으로 더 오래 살 건가? 이 2013년 내셔널 지오그래피 표지 사진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얘는 This baby will live to be 120 하고 여기 스타 표시가 있습니다. 스타 표시하고 이거는 가정이 아니라 과학이다 그랬습니다. 120살 삽니다. 120살. 여기 계신 어른들 다 120살 삽니다. 잘 준비하셔야 돼요. 확실합니다. 120살 삽니다. 여기 타임즈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타임즈 미국 얘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life expectancy 기대 수명 보시면은 1925년에 미국 기대 수명이 59세였습니다. 미국인 평균 55년에 30년 전이니까 70세가 됐고 그 다음에 30년 전이니까 75세가 됐고 그 다음에 2015년 또 30년 전이니까 79세가 됐습니다. 30년마다 최근 들어서 5년씩 증가했죠. 그래서 2045년은 몇 살쯤 될까? 2045년에는 기대 수명이 몇 살쯤 될까? 이렇게 가면 한 85세쯤 되겠구나. 그렇게 짐작하실 수 있죠. 지금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여성이 85세고 남성이 79세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기대 수명이 긴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자, 2045년에 기대 수명이 얼마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머릿속에 아무 숫자나 한번 넣어보시죠. 100? 120일? 150. 오명부처님이 거의 근접했는데 그러나 틀렸습니다. 2045년에 타임지 얘기입니다. Year man becomes immortal. 죽지 않는 해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2045년. 이게 말이 되냐? 그러는데 말이 될 것 같습니다. 말이 됩니다. 2045년이면은 다 괜찮으십니다. 2045년까지만 견디십시오. 2045년은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 저도 와겠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다. 그게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지금 젊은이들, 학생애들은 적어도 120살까지 살 거고요. 120살까지 살려면 80, 90까지 사회 경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제가 교육받을 때는 60까지 일하는 맥시멈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퇴하고 75세, 80세 되면 세상 떠나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80세, 90세까지 일해야 되는 그런 젊은이, 그런 학생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잘 아시겠지만 초연결 사례입니다. 그야말로 초연결 사례입니다. 그냥 인터넷 연결점의 숫자로만 보면 인터넷이 처음 나온 게 91년, 92년입니다. 100만이 된 게 93년입니다. 2008년에 70억, 그때 이제 전 세계 인구수를 넘었고 작년에 200억이 됐고 내년에 50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 사람만의 연결이 아니라 이제 기계와 기계가 연결되고 사람과 기계가 연결되고 모든 것이 연결되는 그런 초연결 세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이렇게 뭐 회사에 가도 보스가 한 명 있고 그 옆에 사람인데 보스가 점점 많아지다가 이제는 뭐 모두가 다 보스인 그런 세상이죠.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가 2010년에 20억 명이었고 2020년에 그러니까 내년에 40억 명이 됩니다. 40억. 2045년 그때쯤 되면 전 세계 모든 인구가 인터넷을 쓸 거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변화를 제일 잘 아는 게 기업이죠. 기업을 보시면은 2001년에 그러니까 마켓캡 시총이라고 해요. 시총 탑5 세계 탑5를 보면 제너럴 일렉트릭, 마이크로소프트 하나 있습니다. 엑슨, 시티, 월마트 이런 거였다. 2016년에 이미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전부 이렇게 연결하는 회사들, 플랫폼 컴퍼니죠.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여기에 이제 아람코가 이번에 상장을 해서 탑5에 들어왔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사회에서 초지식사회가 될 거다. 이건 특히 뭐 오늘 뭐 제가 제목에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AI입니다. 이 AI가 양자 컴퓨팅하고 합쳐지기 시작하면 진짜 이상한 세상,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Artificial Intelligence AI에 요즘은 이제 그런 연구까지 합니다. 이 AI라는 게 뭐 잘 아시다시피 24시간 공부하고 24시간 일하고 한 번 기억한 것, 한 번 배운 건 하나도 안 까먹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걸 다 기억하는 그런 AI인데 요즘 이제 AI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걸 조금 더 사람처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망각을 하나 하는 능력, 망각의 능력을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망각을 한다는 게 굉장한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AI도 뭔가 좀 망각하면은 그러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AI 보고 야 그때 그 사람 이름 뭐야? 그러면 생각 안 나는데 잊어버렸는데 사람처럼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 AI는 사실 이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이런 지도 보고 다 찾아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전하면서 다 찾아다니지 않아요. 그 AI에 관련돼서 모차르트 음악 한번 들어보실까요? 요걸 한번 눌러봐 주세요. 네. 이 음악을 우리는 일반인 모임이 아니라 미국에서의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음악을 들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모차르트 음악이 틀림없는데 처음 들어봤다. 모차르트가 굉장히 어렸을 때 작곡한 건가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뭐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AI가 작곡한 겁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이건 지금 굉장히 간단한 음악이고요. 오케스트라까지 나옵니다. 지금. 그러면 모차르트, 그러니까 베토벤 교향곡 10번이 나온다. 모차르트, 베토벤 교향곡 10번 AI가 작곡한 거. 그건 과연 그럼 그게 어떤 세상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고호도 잘 아시죠? 고호 그림 뭐 여러 가지 이런 류의 그림이죠. 이 고호도 다시 AI가 이제 이런 사진을 하나 주고 이게 평범한 사진이죠. 남녀의 데이트 사진을 주고 이 사진을 주고
AI 보고 고호풍으로 그려라 그랬습니다. 고호풍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보여주시면 제 초상화를 고호풍으로 하나 그려서 AI가 그린 고호 스타일의 그림인데요. 이게 지난해 10월에는 뉴욕 경매에서 5억 원에 낙찰이 됐다고. 5억 원. AI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여드릴 가장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그러니까 예술 활동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음악이나 미술이 가장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바둑을 둔다, 장기를 둔다 그건 아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이런 것까지 하는 세상이 됐으면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엄청 바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거 이거 공과대학 수학에서 이런 거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문제 그냥 찍찍 연필로 적어줘도 좋습니다. 연필로 적어줘서 스캔시키면 AI가 다 풀어줍니다. 정답을 딱딱 내줍니다. 그러면은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걸 왜 주저앉아서 그걸 풀어야 되지? 그런데 교육학자 혹은 저 같은 사람들은 그래도 인간이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지 계속 그러는데 그럼 필요가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 교육에도 이미 사실은 AI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 그 자체. 효과적인 지식 전달의 툴로서요. 그러니까 요즘은 책 거의 안 쓰죠. 이렇게 모니터에 앉아서 공부합니다. 모니터에 앉아서 공부하는데 소위 adaptive learning이라고 적응형 학습.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에서 근데 안 하고 있습니다. 교육선 이미 엄청 하고 있는데 adaptive learning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x제곱 플러스 2x제곱을 간단히 하면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고르겠죠. 골라서 어떤 애는 정답 3x제곱이 정답 아니겠습니까? 1번, 2번 하네. 그럼 정답 한 애한테도 또 물어봅니다. 그게 왜? 그냥 찍어갖고 정답이 나오니까요. 객관식에서.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함정을 간단히 하면 그러면 저기서 간단히 할 수 없다 하면 이제 얘는 이걸 아니는데 밑에 2번 찍으면은 앞에서 맞았어도 다시 돌아가죠. 다시 가르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아주 간단한 어댑티브 러닝인데 이 수학에서 그러니까 특히 초등학생 산수에서 우리나라 벤처기업 중에 하나가 아주 잘하는 데가 있습니다. 미국에 수출해서 미국의 몇백 개 초등학교에서 이런 것을 쓰고 있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미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장수 시대, 그리고 초지식, 초연결, 그런데 그러면 교육이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굉장히 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공과대학에서 기계공학만 잘 가르쳐서 자동차 회사에 취직하는 게 최고였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대학교 취업률을 조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대학 경영학 공부 열심히 해갖고 삼성에 취직했다고 제일 좋은. 그런데 첫 직장이라는 게 의미가 이제 없어집니다. 당연히 그렇죠. 이미 첫 직장에 들어가서 30년 일하는 건 이미 이제는 그럴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10년 후면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바꿉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80세까지 일하는 동안 직장을 6번은 바꿀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직장 6번을 바꾼다는 게 저처럼 이 대학에서 근무하다 저 대학 가서 근무하는 거 그게 아니고 대학 교수도 하다가 세일즈맨 하다가 또 기업도 경영하다가 그렇게 완벽히 바꾸는 그런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직장을 구해줄 수 있는 마지막 직장까지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만들어주는 게 그게 교육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배운 사람을 내보냈는데 졸업장에 너는 이거 배웠어 하고 내보낸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배 올 사람을 내보내야 되고 이게 뭐 제일 중요한 아주 근본적인 개념이 교육에서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연결 사회입니다. 이제는 무조건 옆에 사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희 때만 해도 각자 도생했죠. 각계 약진해서 그게 괜찮았는데 이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협력하고 소통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줘야 됩니다. 저는 사실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학생들 단체 스포츠를 많이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가르칠 거 없이 단체 스포츠를 많이 시켜주면은 그게 제일 중요한 일 아닐까 그렇게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만 인지 영역,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죠. 지식이 제일 중요했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 사회 정서적인 그래서 Social Emotional Skill SES라고 하는 사회 정서적 영역이라는 게 더 중요하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능력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초지식 사회에서는 모든 것은 바뀌고 있습니다. 모든 지식은 그리고 가서 찾으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어려운 그 캘큘러스 미적분 문제도 갖다 들이밀면 바로 답을 주는 세상에서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있는 건 막 가르쳐서 기억시켜서 그걸 뭐 했습니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의미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하여튼 계속 러닝하는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셀프 디렉티브 라이프롱 평생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만 길러주면 저는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지식이 마구 돌아다니죠. 요즘도 아까 우리 저를 소개해 주신 사회자께서도 약간의 가짜 뉴스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걸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크리티컬 싱킹을 해야 돼요. 크리티컬 싱킹. 나는 제일 중요한 건 크리에이티브죠. 남하고 다른 생각을 해야 그래야 그게 가치 있는 사람이죠.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소위 4C Communication, Collaboration, Critical Thinking, Creativity 누구나 얘기합니다. 누구나 이 네 가지가 중요한 21세기는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것을 길러줘야 된다. 그럼 누구나 얘기하는데 우리는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동안의 교육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추격형 사회에서 괜찮았던 교육이죠. 그러니까 저기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죄를 쫓아가는 그런 사회에서는 괜찮습니다. 막 그들이 알고 있는 걸 막 머릿속에 넣어줘야 빨리 가니까. 근데 이제는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특히 교육에서 이게 왕창 다 바꿔야 됩니다. 이 롱펠로우가 옛날에 이렇게 멋진 시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와장창 다 바꿔야 되는데 교육은 그런 대상은 아니죠. 교육은 저는 혁명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점진적으로 변화를 해야 됩니다. 10년, 20년 계획을 갖고 변화를 시켜야 되니까 이건 무조건 한 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권을 넘는 차원이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큰 문제는 5년마다 정권이 바뀌면은 정부에서는 제 느낌은 정부에서는 다 컴퓨터를 우선 리셋합니다. 리셋. 5년마다 리셋. 완전히 새로 시작하고 그게 교육만이 아니라 교육, 문화, 외교, 경제 모든 게 이게 참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학교, 교육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모든 게 다 얽히 설켜 있는 것 같습니다. 휴먼 락,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얽혀 있고 시스템도 얽혀 있습니다. 시스템도 이게 이렇게 경직된 시스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계가 특히 그렇지 않은가 생각하고 대학을 들여다보면 더 그렇고 과 하나 없앴는데 과 하나 새로 만드는 것보다 과
없애는데 그렇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그러니 이게 되겠습니다. 자, 무엇을 바꿔야? 그냥 초중등 교육에서는 시험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떤 조직이건 사회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은 평가를 잘 받는 게 최고 아닙니까? 학생들은 시험 잘 보는 게 최고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시험을 잘 봐야 좋은 대학도 가고 당장 부모님으로부터 선물도 받고 시험을 잘 보는데 잘 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여기 계신 어른들께서는 다 이런 점수만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는데 요즘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시험 문제를 보면은 이럴 수가 있나 합니다. 여기 오른쪽은 어떤 동물의 움직임을 흉내내는 모습인가요? 1번 곰, 2번 여우, 3번 토끼, 4번 사자, 5번 자라. 어느 게 정답입니까? 더욱 놀라운 건 이걸 정답을 맞추는 애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입입니다, 주입. 얘가 무슨 흉내를 내지? 이런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합니다. 이런 훈련. 또 볼까요? 이건 조금 이제 중학교쯤 되는, 초등학교 6학년쯤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해야 할 일이 바르지 않은 것.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주위의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119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다. 112에 전화를 걸어 사고를 신고한다. 친구를 부축하여 빨리 병원으로 간다. 사고를 낸 자동차의 번호를 적거나 외운다. 어떤 겁니까? 어떤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이 훈련받은 머리가 나옵니다. 2번과 3번은 비슷하죠? 뭔가 2번과 3번 중에 정답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를 고르라고요. 전부 그런 훈련만 합니다. 12년 동안 그런 훈련만 합니다. 왜 12년 동안 그런 훈련을 하냐면 맨 마지막에 수능고사가 그 꼴이기 때문입니다. 수능고사를 이게 국어시험 문제인데 이 큰 종이에 무려 16장입니다. 16장. 이걸 80분에 풉니다. 80분 동안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 한번 이 문제 인터넷에서 받아서 80분 동안 앉아서 좀 읽어봐 주십시오. 이런 고문을 애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과목을 6과목을 치면서 그걸 만점 받는 애들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15명이 만점을 받았습니다. 제가 진짜 진지하게 이걸 놓고 16쪽을 공부를 했어요. 시험을 봤습니다. 70점을 못 받았어요. 국어를 70점을 못 받겠더라고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애들이 이걸 다 읽고 다 맞추고 국어, 수학, 과학 그걸 다 하는지 진짜. 그래서 제가 만점 받았다는 한번 한 2년 전에 불러서 그게 어떻게 넌 만점이냐? 대학교 3학년에 아이고 교수님 지금 만점 못 받아요. 그때니까 했죠. 그게 뭡니까? 이게 무슨 교육이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시간을 다 쓰고 있습니다. 왜냐? 수능이 이렇게 나오니까 12년은 그런 연습만 합니다. 그런 연습하고 요번에 대학 입학 시험이 이제 정시와 그다음에 수시가 있는데 수시는 그냥 학생부 같은 거 보고 뽑는 건데 수시에 말썽이 나니까 이게 공정하다고 이걸 더 왕창 늘리지 않습니까? 40%를 늘렸는데 이거 바꾸지 않으면 저는 진짜 아주 큰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공정하다고 이거를 보지 하나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학력고사 혹은 정시 이걸로 서울대학교 학생들 뽑을 때 95년 그때 70%, 60% 넘는 학생이 재수생이 들어왔습니다. 훈련을 계속 2년 하면 좋아집니다. 1년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게 사회 문제가 돼서 그래서 이제 수시가 들어왔거든요. 학생도를 뽑아라. 그걸 보고 뽑아라 했는데 그런데 또 그게 말썽이 난다면 다시 또 돌아가고 그런 것들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한 거는
아랍어 제2외국어 영역에 아랍어가 있습니다. 제2외국어 영역에 뭐 아랍어도 있고 스페인어도 있고 불어도 있고 독어, 일본어, 중국어 있습니다. 아랍어 배우신 분 계세요? 여기? 그리고 혹시 아랍어가 앞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자, 뭐 스페인어도 있고 그런데 아랍어가 제2외국어를 택하는 애들 78, 그러니까 5만 명 학생이 아랍어를 택합니다. 5만 명의 학생. 그러니까 우리 18살짜리 학생 5만 명이 미래에 하나도 쓸 필요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걸 택하는 겁니다. 1점이라도 더 받으려고. 왜 1점을 더 받냐? 모두 다 모른다고 합니다. 아랍어를 가르쳐주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금년 아랍어에도 가서 1번만 찍었어도 3등급, 4등급이 된다는 거예요. 1번만 찍었으니까. 모두 그 점수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제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문명 국가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진짜 아쉽습니다. 그 대학은 좀 나아야 되는데 대학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라빈 총리 얘기 다시 한번 라빈 이런 지도자가 이 사람은 대학이 국가다, 대학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다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93년에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조금은 이렇게 시니컬하게 중국의 기자가 물어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그 주변에 많은 아랍 국가들을 상대해서 잘 버티고 과학기술도 잘하고 있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즉각적인 대답이 라빈 총리의 즉각적인 대답이 이스라엘은 세계적인 대학이 7개 있다. 힘의 원천은 대학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지금은 8개입니다. 라빈이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대학. 7개밖에 없는 대학이 그렇게 우린 이스라엘 힘의 원천이다. 그러니 대학에 대한 지원, 대학을 얼마나 잘해줬겠습니까? 뭐 대학 경쟁력 그러면 뭐 우리 사회에서는 항상 그 대학 랭킹 얘기하죠. 그리고 이 대학 랭킹 이게 참 이 비즈니스맨들의 그 비즈니스인데 여기에 우리 사회가 놀아난다는 건 좀 이상하고 하여튼 1등 이번에 이제 QS 랭킹 보면 2020년 MIT, 스탠포드, 하버드, 유니버시티 오브 옥스퍼드, 칼텍 매년 뭐 이렇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 보면요. 서울대학교 37등, 카이스트 41등, 고대 83등, 코스텍 87등, 성대 95등, 연대 104등, 한양대 150등, 뭐 우리나라 순위입니다. 처음에 QS 랭킹이 처음 나온 게 2004년입니다. 2004년에 100위 안에 우리나라 대학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회적으로 뭐 엄청 지탄을 받았습니다. 대학들은 뭐하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 대학은 무슨 그랬는데 지난 15년간 그리고 2005년에 처음 서울대학교가 93등에 들어갔습니다. 93등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지난 15년간 우리나라 대학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거죠. 그렇죠? 처음 90등으로 턱걸이 했던 서울대학교가 37등이 됐고 그리고 100등 안에 5개 대학이 들어갔으니까 우리나라 대학이 엄청 잘한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엄청 잘한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에서 무슨 혁신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지난 10몇 년 동안 등록금이 안 올라서 대학은 다 거지가 됐습니다. 지금 돈도 안 주고 내부 혁신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학이 발전? 불가사의 같은 일이죠. 불가사의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등수를 올리기 위해서 대학들이 꼭 우리 학생들 수능고사 준비하듯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문제에 맞게 그러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실력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제가 이스라엘 대학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서울대학교가 헤브리 대학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카이스트가 테크니온 대학, 162등 헤브리 대학. 그 다음에 테크니온 257등입니다. 257등. 뭐 말도 안 되는 순위죠, 우리나라 대학들에 비하면.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헤브리 대학은 2000년대 들어서만 이미 7명의 교수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필드 메달도 있고 튜링 어워드도 있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유발 하라리, 이 사람 쓴 사피엔스, 호모디우스 뭐 이런 것들 뭐 어마어마한 세계 무대에서 어마어마한 수의 독자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40몇 개 언어로 번역이 된 그런 학자가 있는 거예요. 철학과 교수입니다.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거는 컴퓨터과 교수는 소위 이게 그 모바일 아이라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아주 필수적인 부품 같은 겁니다. 그걸 만들어서 2017년에 15.3 빌리언,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7조 원에 팔았습니다. 인텔 교수 하나가 만든 회사가 종업원 200명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헤브리 대학 갔을 때 물어봤습니다. 야, 저 사람을 통해서 그런 헤브리 대학이 직접 받은 돈은 얼마쯤 되냐? 그랬더니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기도 주고 저기 뭐 회사인데 뭐 제가 하여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적으면 1조 원, 많으면 2조 원 정도가 바로 대학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이 점점 더 잘 되죠. 뭐 엄청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뭐 많이 드실 텐데 방울토마토, 이게 헤브리 대학 특허입니다. 그래서 방울토마토 하나를 드실 때마다 아주 작은 돈이지만 헤브리 대학에 돈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모빌아이, 이게 이제 자기네가 얘기하는 블록버스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약들, 쉐링, 노바티스 뭐 이런 데는 쓴 약들을 뭐 몇 개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데서 들어오는 돈이 그 경제적 지원이 참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테크니온, 이건 우리나라의 카이스트 같은 대학입니다. 규모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교수 450명. 여기도 뭐 3명의 노벨상 받은 사람이 있고. 자, 이 대학은 지난 20년간 1600개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대학이 1600개의 벤처를 만들어서 그 중에 50%, 800개가 아직도 스틸 액티브로고요. 그런 과정에서 10만 개의 자업을 만들었습니다. 10만 개의 자업을 이런 대학이 좋은 대학이죠. 이런 대학이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대학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학교에 가서 창업하자, 창직하자 그러면 네가 뭐 대학을 알아? 그게 대학이야? 그건 학문이 아니야. 아직도 그런 분위기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자, 그래서 여기서 작은 결론은 대학 랭킹이란 무엇이다. 대학 랭킹이란 진짜 이거 허수입니다. 허수. 그리고 큰 결론은 헤브리우나 테크니온 같은 대학을 만들어야 그래야 나라가 사는데 어떻게가 문제죠.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라빈 같은 그런 지도자가 있어서 서울대학교나 카이스트 보고 야 뭐 앞으로 3년 동안 예산을 2배로 늘려줄게 해봐. 그러면 될까? 이제 문제는 사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아서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긴 시간 두고 3, 4년 안에 될 일은 아니고 굉장히 긴 시간 두고 돈은 있어야 됩니다. 그건 틀림없지만 돈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70% 돈을 라빈 같은 지도자가 돈을 줬을 때 안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에 뭐 지난달에 교수 노동조합이 출범했습니다. 교수 노동조합. 뭘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별로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AI 인재가 없다고 서울대학교에서도 맨날 정원이 뭐 15년 전에도 55명 컴퓨터가 지금도 55명이라고 서울대학교에서 계속 불만을 하는데 사실은 교육부에서 규제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공과대학 정원 600명 중에서 그걸 나누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계과, 화공과, 전자과 자기네 가졌던 정원을 그냥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래서 그게 시스템 락이라고 부릅니다. 스탠포드 같은 데는 1,500명의 신입생을 뽑는데 그 중에 700명, 600 몇십 명이 컴퓨터를 전공합니다. 컴퓨터를 전공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죠. 학생들한테 그런 자유를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 락인데 그런 걸 다 풀어가려면은 이게 뭐 굉장히 긴 시간을 갖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긴 시간을 갖고 하는 일 중에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 천천히 바꿔야, 아무리 뭐 해도 하여튼 천천히 바꿔야 되기 때문에 대학의 역사를 보시면은 뭐 1900, 예를 들어 1900년대까지 1900년 초까지 대학은 지식 전달 기관이었죠. 교수가 학생을 가르치는 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도 제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역할인데 그 후로 뭐 퓨리 부인이 대학에서 일하고 렌트겐이 대학에서 일하고 그런 것처럼 대학에서 이제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연구가 시작되고 특히 2차 대전 후에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연구를 대학에 누리면서 대학이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소위 우리 사회에 들어오면서는 연구 중심 대학 그런 이름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잘못됐습니다. 대학의 중심은 교육이죠. 연구 중심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같은 한자권인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연구 중심 대학이라고 그러지 않고 연구형 대학이라고 해요. 미국에서는 그냥 리서치 유니버시티죠. 근데 연구 중심 대학 그러면서 대학 구성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alue Creating University, 튼실한 교육을 통한 Human Value, 연구를 통한 Knowledge Value, 그다음에 창업 창직을 통한 Social Economic Value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대학이 되면은 좋겠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빨리 가면 좋지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대학에 대한 지원은 그건 뭐 확실히 있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시간을 제가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열강을 주신 김도현 전 총장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 부분은 질의응답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을 해주실 분은 손을 들어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김인철입니다. 경작을 제가 평생 해왔는데 간단히 제가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코멘트입니다. 저는 시카고 대학에서 경작을 대학에서 보호를 했고 보니까 거기에 그 교수분들이 대략 60% 이상은 해주지 않았지만 대략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대학에서 텔아비브에서 경제과장 교수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우리 총장님의 연구는 좀 시간을 좀 주라. 그리고 돈도 많이 필요한데 돈 많이 필요한 아니다. 그런 메시지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정신력이 상당히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48년에 건국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잘하는 우리 노벨상 수상자들은 아니라 제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프리드만이나 게리 베커 교수는 노벨상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돈에 착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IMF에서 부총재를 하더라도 50만 불 이상 받는 사람들이 자기 이스라엘 대학에 그냥 총계로 5만 불 받는 데를 가서 해요. 그것도 투통이나. 그러니까 정신력이 정대에 나오면 그냥 미국에서 잘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는 그런 정신력이 없으면 연구를 하는 기술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구심점이 없습니다. 이 주간에.
걔네들은 딱 90점이 있어요. 그래서 몇천 년 동안 헤어지다가 나라를 세우니까 지위 무슨 뭐 지위에 관계없이 거기 모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때 총장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도 정신력이 우리 같은 이게 뭐 종교도 다르고 한국가 아니지만은 이걸 가지고 해야지 돈에 가지고 너무 역점을 두면 안 된다고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네, 뭐 동의합니다. 돈의 역점을 두자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이스라엘 못 쫓아갈 점이 있습니다. 또 근데 우리가 가진 장점도 있지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남자는 3년 군대 가고 여자는 2년을 군대 가고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를 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바로 가지도 않습니다. 1년을 해외여행을 하고 그러니까 대학생이 굉장히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머추어한 성숙합니다. 대학생들이 그런 차이가 있죠. 문화의 차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도저히 못 쫓아가는 나라다. 우리는 다르다. 그런 컨셉도 동의합니다. 그래도 뭔가 같은데. 근데 우리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제가 미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희망을 걸었습니다. 30년을 지났는데 우리는 서울대학만 나와야 이게 렌트라는 말을 쓰는데요. 자기 뭐 이상을 챙기는 사회가 라는 게 꽉 돼 있기 때문에 저는요 지금 하면 저 그렇게 못하고 만점 받았지만은 그것은 굉장히 이 점수에 그냥 그 현안이 돼가지고 점수만 한 번만 잘하면 평생을 제가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노벨상을 바라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렌트를 줄이고 그래도 공부 잘하는 사람은 학자가 되고 거기에 기여를 해야지. 어떻게 공부만 잘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S카이만 나오면 평생을 이제 보장받는다는 거를 그걸 고쳐줘야지. 그거 안 고쳐서 자꾸 기술만 자꾸 쓰고 하려고 그러면은 입시 준비하는 생각은 똑같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김창송이라고 합니다. 제 손자가 하버드에서 바이오메디칼 박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학이라고 잠깐 왔는데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냐 했더니 선생이 지도교수가 새벽 4시에 실험실에 전화가 온답니다. 밥을 댄다는 얘기입니다. 연구를 하고 지금 4년차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아까 교수님께서는 대학에서 연구만 하면 안 된다 하는 연구를 안 하고 그럼 하버드에서 뭘 하라는 겁니까? 저한테 물으면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게 오해하셨습니다. 대학이 연구를 해야죠. 대학이 연구를 해야죠. 그리고 그걸 창업을 하는 게 교수가 또 창업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 주변에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이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 연구는 갖다가 쓰면은 돈을 벌겠다 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지. 교수들이 그리고 실제로 그것도 있지만 실제로 MIT 같은 데는 60%의 교수들이 기업을 갖고 있습니다. 다 연구도 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만 해야지 연구 안 하고 뭐 하라는 얘기냐? 전혀 그거 아닙니다. 당연히 연구해야죠. 연구보다 더 중요한 건 학생 가르치는 거예요. 학생하고 아까 제자한테 아침 4시에 전화 왔는데 그게 교육이고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제일 중요하죠. 네, 세종대학교에서 국제학사 가르치는 박사님. 말씀드린 거 굉장히 중요한 화두고 하버드 크리스텐슨 교수도 하버드 대학이 가장 인류에 잘못하면서 하버드 대학에서 운영하는 자체다라는 그런 말을 정도로 대학의 혁신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정말 부합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질문인데요. 지금 새로 나온 이제 학생들이 새롭게 배워야 되고
뭐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목당이고 바퀴 흔들고 겉겉은 단단하고 겉은 단단해서 바퀴 흔들고 이 새로운 세대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지금이라도 정말 2050년, 2060년에 맞을 준비를 교육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교수님들이나 저를 포함해서 교육진이 그렇게 준비하는데 그럼 싹 물갈이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갈이를 하면 안 되죠. 자, 아까 말씀드렸지. 교육은 혁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긴 텀으로, 긴 호흡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긴 호흡이 국가, 대한민국 자체도 못하고 있고 대학은 더 하니까 대학은 우리나라 유수의 대학에서 총장이 연임하는 경우 보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4년 지나면은 총장 하게 된 사람이 많으니까 또 바뀌고 그럼 또 새로 출발하고 새로 출발. 비행기가 한번 떠서 가야 되는데 떴다가 앉아서 크루들 다 바꾸고 다시 뜹니다. 또 바꾸고 지금 그런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대학이야말로 저는 훨씬 리더십이 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체제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도 그걸 대학 구성원들이 공감해서 자꾸 바꿔야지. 일본이 저희하고 똑같았습니다. 4년 임기였는데 일본 국립대학 총장 임기는 다 6년으로 바꿨습니다. 일본은 6년으로 바꿨고 그래서 조금씩 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절대 혁명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명하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질문 한 번 더 받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니까 파란 질문입니다. 경희대학교 신문철입니다. 제가 23일이 한우카라서 이스라엘의 그 제일 큰 명절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해마다 이제 가는데 거기 갈 때마다 느끼는 거는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쭉 오는데 거기 모임에 참석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대사나이들도 그 사람들이 뭐 인사말하고 딱 앞에 앉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형식인데 거기는 대사가 간단히 얘기하고 뒤로 쏙 빠집니다.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가면은 질서가 없어. 뭐 애들이 뛰어다니고 막 꼬마들이 막 애기들이 겨다니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애기들 앞에 앉히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관심 있는 걸 이렇게 뽑기 해가지고 뭐 경품 타는 건데 저는 항상 그때까지 나오고 탈까 한 번도 못하더라고요. 그거를 애들이 좋아합니다. 자기들이 뽑겠다고 그래요. 한국 같으면 애들 다 집에 와서 뭐 다른 방에서 모여서 뭐 먹게나 시켜주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하는 애들 나와서 뽑기 시켜요. 애들한테 뽑기 시켜요. 그런 거를.